안녕하세요. 10월 유신 제47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근무하는 원윤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유신 제47주년 기념 10월 유신과 대한민국 국가건설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신 좌승희 이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UCL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장과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내셨고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신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십니다. 그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절이 하스한데 둘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지방에 가서 유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들한테 대단히 조성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꼭 국민들한테 조성스럽게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시대를 하수성한 대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대통령님의 10월 유신은 5.16 혁명과 더불어서 대통령님의 아킬레스건처럼 항상 이 두 문제는 대통령님의 어두운 면을 감각하게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유신은 특히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유신을 좀 새롭게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고 혹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역사적인 환경 속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유신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했던 상황과 주변 여건 속에서 유신이 어떻게 생겨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신을 선포하기 직전에 한 3, 4년 동안 한국이 국내의 정세는 종합 흡연 그 자체였습니다. 68년 북한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 사건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이 이어졌고요.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아시아의 방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있었고요. 69년 미국의 베트남 초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71년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만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 이후 미 중간 대탐구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71년에는 주한 미군 7사단의 일방적 철수 등 동북아 안보 구도와 한국 외교 안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는 1971년이죠. 유신 직전입니다. 8월 3일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고리 사채 허대기는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 대통령 긴급 경제명령으로 8.3 조치라는 극단적인 사채 동결 조치까지 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이 빨리 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많이 굶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당은 소위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경제 이념을 앞세워서 허구한 중소기업과 농업이면 된다고 산업화에 반대만 하고 있어 경제 개발에 앞날도 대단히 불투명한 국내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약속인 한국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잠 못 드는 고래의 시간 속에 특단의 해법을 전개하곤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전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는 국가 안위를 지켜내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산업혁명의 마지막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산업화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이 뒤를 이어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경제발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대선 71년 대선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철학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스스로 돕는 사람은 자만 도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겠다는 철저한 신상 규범의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이 원칙은 공화당에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칙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인 것이죠.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 들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한 새마을 유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가 보기에 대통령님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무엇을 고민했어야 했을까. 아마 이 얘기는 오늘 주제를 발표하시는 이충훈 박사님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불안의 심화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앞에서 강력한 통치 구조와 국가동원 체제의 구축을 통한 자주국방과 산업혁명의 완수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신체제의 배경이겠죠. 더구나 나아가서 유신체제의 정치적 본질은 용공민주주의 세력을 집결함으로써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특단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용공민주주의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야권을 비롯한 서구식 민주주의에 맹종하는 비판적 용공정치 세력들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적 발상이며 민주주의 흡혈하는 비난을 받은 것을 충분히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심정으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유신은 결과적으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출 배독 각성과 중화학 공업화를 통한 산업혁명의 완수를 통해서 국력을 배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의 남침과 공산화의 위협을 막아내므로써 충분히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공민주주의 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희생을 치른 국민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일말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신시대의 아픔과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을 밑거름으로 하여 한강의 기적과 후손들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오늘날의 3만 불소득의 선진 한국이 가능했다는 것만으로부터도 유하지만 우리 모두 정신적으로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격동기 시대에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고려에 찬 결단을 현재의 기준이 아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김세준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 스쿠바대 수사 그리고 캐나다 맥길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이후에 한국 정치학회 대장을 역임하시고 개간지 시대정신 발행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러면 힘찬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가 없이고 받게 됐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오늘 기조연설을 이충훈 박사님이 모시고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박사님이 지금 또 제가 들었습니다. 유튜버
대한민국의 아주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지원진은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로 계시고 연세대학을 나오셨을 동안 이제 미국의 텍사스 대학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역사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우리 정치학 전공입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 해학 전략연구소 승인연구원과 이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이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줄여서 40장을 만들었는데 그거 뭐 도무지 2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5분 중에서 박정희를 제일 조금 공부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저보고 발표하려는 이유가 뭘까? 뭐 제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5분을 더 하는데 왜 저한테 5분을 더 줬을까를 생각했는데 제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여기 네 분들은 전부 박정희한테 정말 치열하게 대들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되게 싫어하긴 했지만 치열하게 덤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4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제가 저녁 때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버스 라디오 방송으로 10월 유신이라는 걸 단행한다고 딱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냥 머리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이제 또 학기가 오늘 끝났구나. 어제까지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내일부터 학교를 못 가겠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와보니까 귀가 퍼버려놓고 뭐 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1일까지 학교를 못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고 참 학교 제가 그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김세중 박사님 우리 저희 선배인데 김세중 박사님은 박정희한테 대들다가 데모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완벽하게 이렇게 똑바로 걷지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약간 그 다리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싫어했죠. 많이들 싫어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러고 우리가 10월 유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학자들은 입에다가 담은 말이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였다. 암울이라는 게 뭡니까? 깜깜하고 울적한 시대라는 뜻인데 지금 사실은 역사가 지나진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정희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역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짧은 세월이지만 이 상황을 공부하고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그 시절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순수하게 국내 정치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이해하면 안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중국에서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요새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기계가 있는데 기계한테 별의별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뭐를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했는데 뭐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은 중국의 그 인공지능 기계한테 중국 사람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돈 벌어서 이민 가는 거라고 대답했답니다. 어느 날 더 쓸만한 인공지능 기계가 나왔을 때 그 기계한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처했던 그런 국제정치 상황,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써야 되니? 라고 그 기계한테 물어보면 그 기계는 아마도 10월 유신하고 비슷한 대답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젊은
정치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한테 아무런 시대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저희 그 부대장이 중위였습니다. 육사나온 중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은 정말로 잘한 일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훈련을 받은 저는 저거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정책 공부를 쭉 하고 박사를 받고 그 시대를 다시 보면서 아 그때 그 사람이 성이 조중입니다. 조중이가 더 맞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 때 다른 시대 때보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어려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만들어 놓은 그 위에서 이제 나라를 끌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뭐 잠깐 미국 가 계시는데 홍지수라고 아주 괜찮은 그 또 투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인데 그 친구랑 이제 뭐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나한테.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쓸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지.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이승만이가 있는데 라고 답신을 보냈더니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에요. 이승만 박정희가 외계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지금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하게 된 국제정치학적인 배경 그거를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시 온다 했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간단하게 당신의 목표는 뭐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김일성한테 이겨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전략이고 전략 목표입니다. 김일성한테는 이기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분은 1979년 돌아가실 때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북한에 확실하게 이겼다는 상황을 만들었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을 일으켰을 때 그 해에 1961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 가르칠 때 1961년을 상징하는 숫자 세 가지를 외워라. 1, 80, 2, 240, 3, 800. 80, 240, 800이라는 숫자를 알면은 1961년에 대한민국을 알 수 있다. 80은 그 해에 대한민국의 개인 소득입니다. 우리가 80달러 벌고 1년 살던 나라입니다. 240은 북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벌던 돈이 240불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1년에 800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보다도 3분의 1밖에 못 살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정치학 책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우리 미래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6.25 끝난 다음에 둘 다 개판이 됐는데 둘 다 초토화가 됐는데 북한은 일어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10년 이내에 다 바꿔놓고 미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한국 고마워. 너희가 우리 제도가 솔로보다 훨씬 좋다는 건 너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바로 북한을 제압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고 그런데 이제 10월 유신이라는 참 우리나라 역사의 큰 사건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앞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미국과 소련은 지구 어느 곳 조그만 곳 한 곳도 뺏기면 안 됩니다. 서로. 그래서 한국은 휴전선은 미국이 생각하는 소련과의 세계적 전략 균형선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게 그 타이트한 그런 냉전이 지속되다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월남이라는 데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바뀝니다. 이런
게릴라 전쟁에는 게릴라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선의 개념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월남전이 커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케네디 만나가지고 너 거기서 전쟁하기 힘들면은 우리가 군대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가 군대 보내겠다는 거는 박정희의 전략 개념이 그 디펜스하고 디터런스를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미군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한국군을 보내주겠다라는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이 시작해서 한국 안보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관심이 저쪽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월남 전쟁이 터지니까 게릴라 때문에 월남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고 북한이 바로 10년 전이죠. 6.25가 10여 년 전에 일으켰던 전쟁은 정규전으로 일으켜갖고 실패했는데 이거 게릴라로 일으키면 성공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게릴라 전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나는 1968년 1월 21일 1월 21일 1일 무장공비 침투 사건인데 이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적선동이라는 동네 살았는데 뭐 청와대하고 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밤새도록 뭐 그냥 따다다다 소리 들리고 기관총 소리 들리고 포 소리 들리고 한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김순조가 잡혔는데 뭐하러 왔니?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그 순간에 전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보면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무지하게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들이 나를 죽이러 와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맹렬하게 분노하고 우리도 그럼 밀고 올라가 그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놀랍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씌워주시는 배경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독트린입니다. 근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월남 전쟁을 이제 미국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기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 미국의 그 처음에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에 그 착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항공모함에서 맞이하고 기분이 아주 한껏 좋았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앞섰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그 클럽에서 그 외신들하고 그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앞으로는 나는 아시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요.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네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될 거요. 지금 한국에서 1.2.1 사태 등으로 그리고 그 해도 11월 달도 무장공비가 60명이 넘어옵니다.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 나면은 안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박정희가 이제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과 소련의 대땅떠라는 상황입니다. 1972년에 맞이한 상황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함께 싸웠습니다. 미국을 우리보다 이제 뭐 우리 편인 나라인데 미국이 우리 편인 나라인데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북한하고 싸우고 미국은 소련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큰 나라끼리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잘 지내겠다. 그럼 남한하고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싸우는 그 맥락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있는 큰 나라 둘이 안 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안보 정책이 왕창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1970년대 초반에 미국과 소련의 대땅뜨 그리고 미국 소련 대땅뜨와 그리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그대로 표시되는 거가 주한미군 감축입니다. 그때 7사단이라는 사단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겠다.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충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2사단은 이제 휴전선 안 지키고 이제 뒤로 빠지겠다. 휴전선은 저거 한국군이 다 지키는 거였고 그리고 그때
윌리엄 포터라는 사람이 미국 대사인데 주한미군 한개 사단을 철수하는데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이 통보할 때 바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제정치 상황이 변하면은 이제 우리의 그 입장도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무렵에 북한과 남북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972년 7월 4일 날 남북 대화가 처음으로 되죠. 예, 남북 대화가 시작됐을 때 그때도 참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북한 대표가 윤규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윤규복이가 서울 와가지고 서울 와서 이제 건물들이 많더라. 서울에 오니까 건물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냈습니다. 모든 건물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래서 그 1972년 여름 어느 날 서울시는 모든 건물에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윤규복이라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뭐 남조선 놈들 말이야.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서울에다 끌어놨구만. 그때 우리나라 그 대표가 그때 공무원들 혼났어요. 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끌어다 놨죠. 그런데 자동차 끌고 오기에는 아주 쉽습니다. 건물을 다 끌어다 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을 물을 먹였는데 바로 그때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이제 조금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에 왔다 간 북한 대표단을 김일성이가 데려다 놓고서 정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네들 남한 갔다 오고서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재밌는 쇼도 보고 뭐 눈물 흘리면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도 부르고 정신들이 하나도 없지. 너네들 남한이 잘 살고 경제 발전했다고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 없어. 어느 날 잡아서 우리가 다 뺏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네들 절대로 잘 들으라고 한 말이 뭐냐면은 남한이 있는 한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남조선이 살아있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하는 그 이유로 된 것이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우리들은 무슨 남북 대화를 하는데 10월 유신을 해야 하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일성 얘기를 제가 그것을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은 타이트하게 체제를 갖춰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소련은 갔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이대로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잘 살고 그러지만은 아무 때나 우리가 점령하면 끝이야라고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으로 농군을 한 겁니다. 장군에 대해서 이런 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글을 쭉 읽어보면은 역시 그분은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대해서 묘한 그 반감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있는 힘을 다해서 미국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철칙을 지켰습니다. 단 이분이 말하는 자유국방은 뭐냐면은 우리의 힘이 늘어야지 미국하고 함께할 수 있다. 그건 지금 미국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얘기가 너네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무렵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미국과 제대로 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힘이 더 세져야 돼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10월 유신을 했습니다. 뭐 우리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10월 유신에서 어떻게 되느냐 북한한테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춘 겁니다. 국력을 완전히 조직화했습니다. 국력을 조직화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10월 유신을 했고 그때 우리나라 국방비가 4억 2,700만 불인데 1979년 7년 후에 보니까 국방비가 7.54배가 늘어있어가지고 32억 2천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745%가 그 7년 만에 국방비가 늘어났다. 이거를 동원하기 위한 체제가 바로 10월 20일 체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78년 그 무렵에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 총이든 칼이든 활이든 가지고 덤벼 이제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참 79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회상을 해보면은 바로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처럼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월남에 파견했을 때 한국군들 정말 쌈 잘했습니다. 정말 쌈 잘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야 아시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 영어로 말하면 카모브 에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세계에 그때 보였죠. 그런 업적을 박정희 대통령이 남기셨다. 그것이 10월 유신도 그 업적을 남기는 하나의 그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다라고 지금 해석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